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스페셜 인터뷰라서 이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로창현 대표님이라고, 이 대표님이 이렇게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네. 예, 지금 아까 명함 주신 걸 보니까 재해동포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회장님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예. 그러면은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미국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본인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988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서울신문 스포츠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2003년에 스포츠서울 뉴욕 지사 책임자로 이제 발령이 되면서 저희 이제 후반기 언론 인생은 이제 또 동포 언론인처럼 네. 생활을 했는데 2008년부터 또 뉴시스 통신사 뉴욕 특파원도 하고 또 중간에 현재 뉴욕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을 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 소개해 주신 재해동포 신문방송 언론인협회로 최근 정관 개정을 했는데 예. 이 협회는 이제 해외에 있는 한인 미디어들의 어떤 연합체거든요. 거기 회장도 제가 또 작년부터 맡게 돼서 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절반 정도 생활하고 더 생활 기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뉴욕에 가끔 가고 현재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언론인으로 또 협회 일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우리 로 회장님께서 이렇게 책을 내셨어요. 네. 근데 책이 이제 해니에게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 네. 이게 해니는 누굽니까? 해니는 사실은 이제 상징적으로 저 썼는데 저의 손자 이름이고요. 제가 손자. 이제 요즘 통일이라는 그 명제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지금 잊혀지고 가고 있죠. 잊혀지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들의 눈높이에서 통일이 왜 필요하고 너희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 상징적인 제목으로 쓰게 제가 아까 됐습니다. 명함 준 거 한번 보세요. 제 명함 준 거. 제가 명함 준 거 보면 이게 제가 폴리뉴스, 폴리TV 대표면서 이 보면 상생과 통일 포럼 상임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통일. 네. 이게 상생이라는 것은 윈윈. 우리가 지역 갈등, 계급 갈등, 이념 갈등, 진영 갈등들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서로 윈윈해야 된다. 상생. 네. 상생을 해야만이 우리의 꿈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상생과 통일을 내걸고 지금도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한 50여 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걸 예.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2014년이 세월호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때 제가 50대였는데 네. 한 20년 이상 사회에서 다 뛰어온 친구들이 이제는 좀 전체를 다시 바라봐라. 이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생과 통일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게 금방 말씀하신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의 미래는 청년한테 있는 거잖아요. 젊은이들한테 있는 건데 이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세요. 예를 들면 통일 우리한테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시대는 이미 낭만적이 끝났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이 대차 대조표로 따져보면은 도움이 안 된다. 암만 계산해도. 네. 엄청난 충격이죠. 네. 근데 그 부분을 하루아침에 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해니에게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 그리고 요즘 시대의 대세 AI로 가지고서 네. 말씀해 주시다는 게 너무 고맙고 반가워가지고 네. 이렇게 시간을 빨리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게 보면은 많은 이들이 인공지능, 즉 AI를 경제나 기술의 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표님은 통일의 언어로 꺼내셨거든요. 네. AI와 통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목은 부제였고요. 해니에게 들려주신 정식 제목은 AI 다시 남북의 봄을 말하다. 줄여서 AI 다시 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AI라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의 언어가 이제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현재의 언어를 통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건 미래의 언어인 AI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AI라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의 어떤 그 신문명의 어떤 도구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민족이 생존을 위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얘기를 좀 더 뒤에 가서 더 풀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의 언어인 통일이 막히는 미래의 언어인 AI로 우리 청년들을 한번 설득을 해야겠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왜 AI가 필요하고 남북의 교류와 어떤 통합적인 어떤 연구부터 그리고 또 어떠한 우리의 그 미래를 아주 블루오션으로 너희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일단 AI 챕터를 이제 책 보시면 파트 1에 이제 6편의 글을 실었고요. 그 밖에 이제 파트 2, 3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 이거 제가 그 지금까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중대한 제안들, 남북 관계 풀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 이야기 이런 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정말 제가 누구나 자기 책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책은 사실 절박한 마음으로 썼고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올해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영영 회복 불능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을 해갖고 늦기 전에 이 책을 써서 좀 많이 공론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썼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님이 올해가 넘어가면은 올해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정말 남북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 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이 책을 썼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청년 세대들을 설득을 해보겠다. 네. AI로서, 네. AI 언어로서. 네.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에서 남북 공동 AGI 윤리 프레임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거는 열린 집단 지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네.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AI가 그 우리 민족의 그 억눌린 그런 상상력을 이런 아주 깨트리는 그 집단 열린 지성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 이것이 남북이 어떤 서로 다른 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 AI 시대의 기술보다 중요한 게 저는 윤리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AI가 인간의 어떤 존엄을 침해하지 않고 예. 거짓을 생산하지 않고 전쟁을 촉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남과 북이 하나의 어떤 공동으로 이 윤리 기준을 만들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체제가 이렇게 달라도 그 남북이 어떤 가치의 좌표라는 게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로서 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그것은 AI가 필연적으로 이 남과 북이 어떤 생존을 위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남과 북이 물리적으로 땅에 붙어 있거든요. 예. 진짜 이거는 협조 안 할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전에 뭐 구지역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육지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남과 북이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보도 교환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워낙에 이제 엄혹한 이 남북 관계 냉각이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은 이 우리가 비정치적인 언어로 이 AI로 우리가 좀 남과 북의 어떤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하고 정보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조금씩 구축이 된다면 그건 AI 기반한 어떤 평화 체제가 저는 구축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 AI를 단지 뭐 요즘 뭐 그냥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편리함 뭐 문명의 이기처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어떤 AI가 하나의 그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정부나 또 학계 이런 데서도 좀 선제적이고 아주 과감하게 이런 문제를 한번 남과 북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아까 말한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고문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고문이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선배시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내는 데 대해서 뭐 우리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보겠다.
라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한테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금방 이야기하신 그 AI가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어떤 돌파구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저는 이제 늘 이게 역사를 보면요, 남북 관계는 항상 위기 뒤에 기회가 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그 문제가 있을 때는 비정치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더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AI를 통한 기후나 보건, 뭐 재난 대응 같은 이제 공동 시스템이 어차피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통합형 그 AI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은 그리고 남한의 어떤 인구 소멸 위기, 그다음에 또 저성장, 그리고 북한의 제재와 고립이라는 봉쇄라는 이런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동시에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단순히 그 남과 북의 어떤 그 교류를 떠나서 우리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는 18년에서 19년까지 4차례 단독 방북 취재를 네. 하셨어요. 예. 북한의 AI 기술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제가 사실 살짝 지켜본 정도로 북한의 그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평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 김책공대라든지 한번 방문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대동강의 그 쑥섬에 보면은 그 과학기술 전당이라는 그 북한 과학기술 어떤 집대성한 그런 이제 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생각보다 상당히 우리가 이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을 좀 저평가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자료를 통해서도 평가하고 되고 있습니다만 북에서는 어떤 기초과학이라든지 수학, 그다음에 어떤 뭐 소수 정예 중심의 그 집중 교육이 아주 강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재미있는 예지만 이 북한 해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이버 그런 능력으로 따지면 거의 아주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북한은 뭐 그렇게 수준도 있고 또 이제 그 바둑 프로그램 대회 같은 것도 이렇게 드문드문 보도가 되는 걸 봐서는 이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여기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꽤 창의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뭐 반면 우리 이 한국은 뭐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뭐 플랫폼 이런 분야에선 뭐 세계 최고 수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양극단에 있는 두 나라의 이런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AI, 반도체, 뭐 우주, 바이오 이런 정도에서 어떤 남북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은 이 한무리 땅, 우리가 사는 한무리 땅은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제 상상이 아니라 가능한 미래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제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제 방북 경험에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이 북한의 보통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항상 보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갈 때마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북 관계에서 이제 가장 큰 그 난점이 서로 간에 악마화하고 상대를 모르는, 우리한테는 북맹 현상이요, 그쪽에서는 남맹 현상이라고 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서로를 모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날 그 남북 관계 문제를 그 이념의 대립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단절된 그런 불통의 문제, 그래서 저는 AI를 이 불통을 뚫어줄 하나의 통역자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이 불통이다,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생각나는 게 88년도에 기자 생활 처음 했다고 하시니까 88년도가 통일운동이 상당히 거세게 전개될 때입니다. 네.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북에 갔다가 네네. 그때 임수경 뭐 이렇게 다 예, 사건들이 예. 있을 때고 그때 제가 자료집을 냈어요.
자료집을 내 가지고 이 수도권에 네. 엄청나게 배포를 했죠. 아, 근데 그렇습니까?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요. 아, 그렇군요. 너무 모르니까 예. 우리가 전부 다 빨갱이라 이러면 뿔 달린 도깨비로 생각하고 네. 뭐 이렇게 거기는 뭐 아우지탄강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상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모르니까 이제 이 처음 시작이 거기도 사람이다.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사람이다. 네. 그다음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동포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제가 국가 이 당시 안기부에서 네. 그 자기들이 만든 자료에 따르니까 70년대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가 앞섰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우리- 몰랐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실제로 이렇게 88 올림픽 네. 80년대 들어와서 삼조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확 따라잡고 아, 네. 88 올림픽이 우리가 비판을 그래 많이 했던 88 올림픽이 상당히 그 격차를 확 넓히는데 네. 큰 기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말 굶고 못 사는 나라로만 본 거죠, 북한을. 그런데 그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한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북한 노동신문 네. 이런 부분을 소수의 사람만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넓히자.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굳게 닫혀 있고 그 부분들은 2004년도에 이 국가보안법 개정이 실패한 이후에 그 틀에 계속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자료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지금 잘못하면은 이거 잡혀간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자료가 혹시 풀려 있는지 아십니까? 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 글쎄요. 뭐 저는 일단은 이제 제가 그 해외랑 왔다 갔다 하니까 가장 이제 좀 그게 국적이 비교되는 어딥니까? 것은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영주권자고요. 그런데 영주권자니까 국내에서- 조금 자유스럽게. 국내에서 안 열리는 사이트들, 유해물 사이트, 이른바 이렇게 차단되는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해외만 나가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열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 좀 그렇다고 뭐 그런 것들을 봐봐야 솔직히 재미가 없어서 읽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걸 보라고 해도 안 볼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어쨌든 차단을 시켜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노동신문조차 이제 우리가 그 금단의 어떤 서적 이 신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느낌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이트들이 이렇게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인터넷으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유튜브나 이런 이제 구글 같은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또 거기는 오히려 그 더 많은 정보가 또 있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통제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이걸 금지를 해야 될 만큼 우리 국민들 수준이 낮지도 않은데 이건 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아마도 북을 좀 경계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그게 효과적일 것이다. 북의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게 만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책에서 보면은 그 대표님께서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결단을 언급하셨습니다. 네.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 보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근데 사실은 저 작은 제스처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취임 초기에 80%의 그 높은 지지율 속에 정말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았지만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 때문에 예. 끝까지 올라갔던 거죠. 예. 그런데도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결단을 못 내렸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바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잠깐만요. 결단 못 내린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나이브했다고 할까요? 이 미국하고 북한이 풀리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하노이 회담 때 그때 그해 연도에 우리 김정은 그 위원장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조건 없이 풀겠다라는 그 신년 연설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이제 계속 이제 북한은 미국한테 끌려가는 어떤 남한을 보면서 일단 남과 북이 주도를 해야 되는 일을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먼저 사실 굉장히 엄청난 조건을 아주 제시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는 2월 말에 그 하노이에서 북미 관계가 분명히 도장을 찍을 것이다라는 걸 확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앞서갈 필요 없다. 괜히 저 미국에 그냥 눈밖에 벗어나서 뭐 너무 오버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이제 그랬던 건데 사실 그렇게 뒤집어질 줄 또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너무나 이 정말 그 북한의 그 최선희 회장이 얘기했지만 미국이 뭐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도 덩달아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 연설을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받아서 일단 어차피 북미가 잘 나갈 테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개성공단 이런 거는 어차피 미국의 그 대북 제재하고 상관이 없던 거였거든요. 이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스스로 잠근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너무 이제 아쉬웠고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은 저도 기억나는데 개성공단이 그 제재 포함되냐 안 되냐 그때 뜨거운 논쟁거리였는데 아마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아니다. 금방 설명하신 대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의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됐다. 네, 최소한 어떤 대응하는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라도 발표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남쪽에서도 충분히 같이 할 용의가 있구나. 지금 미국 눈치를 보지만 충분히 의사가 있구나라고 해서 하노이가 결렬됐을 때 그럼 바로 우리 남북이 한번 얘기한 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한번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아무 응답도 안 하고 하노이에서 일종의 뒤통수를 맞고 나니까 굉장히 그 남쪽에 대한 이제 신뢰는 완전히 접고 그냥 미국은 올해까지만 기다려보겠다. 2019년 당시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담대한 결정?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책에 그 10개의 담대한 제안, 뭐 열쇠, 뭐 10개 열쇠를 제가 했는데, 예. 사실 뭐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대답 없는 메아리로 응답하라는 말을 제가 요즘 많이 쓰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대답 없는 메아리 전략으로 가라는 겁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 전략. 무슨 소리냐면 예.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해도 북에서는 일단 남한하고 상종을 안 하겠다, 상대 안 하겠다, 우리 민족도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대답 없는 메아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 정권에서 그 드론 어떤 침투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북에서 아무런 응답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상종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했다고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라는 그런 응답이 나와서 저는 이 정도면은 나는 사실 대답 없는 메아리로 생각했는데 이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했던 오이사 조치라든지 이런 걸 철폐하고 그리고 또 사실 그 정말 지금도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악법이라고 얘기되는 국가보안법 이런 것을 사실 이거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주적으로 한 것인데 북한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예. 북한은 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뭐 북한을 잡아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인권 유린에 해당되는 이런 법을 우리가 빨리 뭔가 저는 당장 철폐가 아니더라도 철폐하겠다 선언만 하더라도 북에서는 그 진정성을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씩 쌓이면은 이제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귀 기울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제가 간단하게 10가지 제안을 열쇠 이렇게 하셨어요. 예.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 근본적 개정이나 철폐, 그만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적대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스포츠는 정치보다 먼저 문을 연다. 네. 스포츠로서 먼저 문을 열자 이런 거. 세 번째가
북한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전략적으로 우회로를 활용하자. 네. 이런 거고, 네 번째가 이 역사 문제, 독도와 대마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남북이 협업하자. 다섯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남북 공동으로 등재하자. 여섯 번째가 DMZ 때 통일평화대학을 설립하자. 일곱 번째가 문화재 한수. 여덟 번째가 인권 문제. 아홉 번째가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 발굴. 열 번째가 철도와 에너지 평화 인프라를 깔아보자. 철도 이야기 나오니까 그 당시에 이 18년도 그때는 뭐 바로 보온된 줄 알았어. 경인선이. 네네. 그죠? 맞습니다. 응. 그 뭐 부산에서도 행사 시작하고 그 뚫고 뭐 다 이게 남북으로 가스가 뭐 이런 부분들도 이 다 가능한 일로 다 진행됐던 일이잖아요. 네네. 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례가 다 있다. 이게 말씀하신 게 계산이 아니라 용기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그 과거 독일의 그 재상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 정치가의 책무는 역사 속을 걸어가는 신의 옷소매를 낚고 채는 것이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옷소매를 잡는 듯 하다가 그걸 잡지도 못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분명히 그 역사 속을 걸어가는 신의 옷소매를 낚고 챌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행정명령처럼 그런 내린 그 오이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 적대적인 정책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은 이 바늘구멍이 생기고 어린아이 주먹만한 구멍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예,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그 하늘이 준 기회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꼭 좀 만드시기를 제가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님 꼭 필독하시고 이게 필요한 부분 제가 따로 보내드릴 사실 테니까. 제가 두 분한테 네. 책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면은 요 딱 10가지 이 부분만 네. 제가 따로 이렇게 두 분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서는 트럼프의 마지막 시나리오도 언급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더 중요한데요. 예, 저는 이제 지금 10가지 제안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안이고, 저는 애초에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한테 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는 그림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이디어 트럼프 좋아하죠. 이 트럼프가 지금 뭐 사실 잘 아시다시피 뭐 지금 완전히 뭐 세계를 그냥 뒤흔들고 있잖아요. 뭐 돈노주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세계가 그냥 난리가 났는데, 정말 이 기존의 외교 문법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정말 대책이 어떻게 세울 수 없는 뭐 이런 지경인데, 저는 역으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 어떤 기존 외교 문법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뜻밖의 활로가 열릴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미치광이 전략이라든지 이 실용주의적 속성을 활용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줄 수 있지 않느냐. 네.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의 그 마지막 시나리오, 마지막 꿈이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진 이런 마운트 러시모어라는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 예, 예.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에이브람 링컨까지 4명의 대통령 얼굴상이 있는데 마지막 5번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 아세요? 아, 그거 몰랐어요. 있습니다. 자리 하나가. 어.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어. 누가 이 5번째 자리를 한 사람은 나올 텐데 누구냐. 그래서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이 됐을 때 잠깐 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 된 겁니까? 안 됐죠. 뭐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뭐 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재선은 했지만 한 게 큰, 없다. 예, 특히 업적이. 남북 관계는 전략적 인내만 했지 네,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팽개치고 방관만 했고, 사실 뭐 다른 것도 뭐 그 당시에 노벨상까지 탔습니다. 평화상까지 핵무기 줄인다고 해서. 그러나 오늘날 핵 감축이 뭐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5명의 그 자리에 나오려면 정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트럼프가 이 5번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평화성이 아니라 그걸 노리고 있어요. 예, 평화상은 그냥 가다가 생기는 이제 부수적인 그 선물이고,
그건 진짜 대단하겠네요. 원하는 건 그 마운트 러시모어 사진을 자기 집무실 쪽에다 막 걸어놓은 적도 있고, 이게 굉장히 암시를 정말, 주고 있네. 예, 암시를. 내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런데 아이디어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과연 어떤 걸로 풀면 되겠느냐? 이게 바로 북미 관계입니다. 북미 관계를 개선하면서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만 받아도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남북이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 네,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자기 피스메이커를 그래 좋아한다더라고. 그래 이야기해주면. 예, 피스메이커가 지금 이란 전쟁을 이게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뭐 물론 더 큰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는 이걸 그런다고 전쟁이라고 안 하고 작전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더 큰 전쟁을 평화를- 일으킨 적이 없다. 작전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뭐 우기고 있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이란 그 사태 때문에 그 출구 전략에 저는 부심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상대로 안 끝나기 때문에 그럴 때 이거를 이제 확 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제 북미 관계고, 저는 올 봄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또 방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한 달 정도 연기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란 사태 때문에. 중국이 군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놓으니까. 3월 말이나 4월 말이나 열리긴 할 텐데,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뭔가 북미 대북 카드 이런 것을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단 중국까지 오기 때문에 그 예년처럼 어떤 판문점에서 뭐 깜짝 만남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이재명 대통령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그 트럼프 스타일에 딱 맞는 아주 기가 막힌 그 퍼포먼스의 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998년에 그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몰고 북에 간 그 기억하시죠? 아주 유명한 그렇죠. 그런 이 정주영 회장이 과거 젊었을 때 북강원도에서 자기 고향집에서 소 한 마리 값을 훔쳐 갖고 와서 남쪽에서 그거 갖고 이제 종잣돈 삼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고향의 진 빚을 갚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1998년에 소 1000마리랑 그다음에 자기가 훔친 소값에서 1001마리를 몰고 갔는데, 저는 북한의 그 세포등판이라는 세계 최대의 축산 기지가 있습니다. 목축장인데요. 여기에 트럼프가 북미 관계 개선을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미국 소 1000마리를 기증을 하는 거죠. 그 축산 기지를 위해서. 그러면서 미국 소로 1000마리를 끌고 트럼프가 직접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이 목동 차림으로 그 넓은 이 목축장을 말 타고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너무나 원하는 딱 트럼프에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준다면 트럼프는 안 그래도 북이랑 관계 개선을 하고 싶고, 특히 원산 갈마그 해안 관광지구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중에 하나가 있다 이러면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면은 아마도 그 세계적인 그런 어떤 엄청난 전위예술과도 같은 그런 장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이벤트가 있다면은 그 푸에블로라고 그 납포된 그 미국 해군의 치욕적인 역사가 담긴 그런 푸에블로를 북에서 과거에도 북미 관계 개선이 되면은 돌려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걸 기정 사실화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것을.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미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전쟁에서 죽은 그 군인들의 유해를 송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북한 전역에 아직도 5,000구가 넘는 이 미군의 그 유해가 있습니다. 물론 다 수습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계속 찾는 대로 수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선물처럼 막 돌려주기도 했어요. 그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전에도 259를 조건 없이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미국민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유해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아주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했을 때 트럼프는 가만히 있어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반열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운트 러시머의 5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왕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좀 귀띔을 해주시고 갖고 빨리빨리 북미 관계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그건 좀 밑바닥을 깔아놨잖아요. 지난번에도 네. 피스메이커라는 둥, 그다음에 그렇죠, 페이스메이커. 네. 에픽 왔을 때도 신라 금관을 갖다가 또 그래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번에 김민수 총리한테도 항상 궁금한가 봐. 이게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기하고 만남을 이게 물어보잖아요. 네,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 그거 물어보려고 이게. 예, 맞습니다. 자기 정말, 자랑, 자기 과시를 위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네. 남과 북의 오작교는 해외 동포다. 예. 라는 대목도 이 눈길을 끕니다. 네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제안 중에서도 해외 동포 부분이 있던데 이건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해외 동포는? 네,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서 북한이 지금 일종의 지금 상충되는 좀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은 우리 남쪽에 대해서는 동포라는 개념을 지워버렸잖아요. 그런데 남쪽과 북쪽에 동시에 동포인 재외 동포, 북에서는 해외 동포라고 하는데 이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 동포들은 과연 같이 무시되는 거냐? 왜냐하면 남쪽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쪽은 동포도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돼버렸는데 이 재외 동포, 해외 동포에 대해서는 2022년 2월에 북에서 그 해외동포 권익옹호법이라는 그 엄청난 법을 통과를 시켜갖고 이 법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그 공개된 것이라 읽을 수 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해외동포들한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밀어주는 겁니다. 뭐 사는 집도 만들어주고 뭐 학교도 다니게 하고 사업을 할 때면 절대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대로 협조를 못하면은 북한의 그 담당 기관 직원들은 엄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조항까지 있어요. 이런 정도로 엄청난 특혜를 주기 때문에 사실 재외동포들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던 사람도 내 북한 가서 이거 돈을 벌 수도 있겠는데, 굉장한 대접을 받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해 12월에 북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을 해버리면서 이게 이제 좀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2026년 올해 이제 9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면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정리는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9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어떻게든 우리 이재명 정부가 풀어서 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개선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그쪽에서 조만간 어떤 헌법에 명문화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이 되더라도 이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이 권익옹호법은 계속 유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남한의 국민들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 동포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식의 단서가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재외 동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북과의 연결고리, 남북의 오작교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들을 책에 넣습니다. 우리가 남쪽에서도 할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그게 가능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동포가 그 지역 출신이든 아니면 그 지역을 대행하든 대신을 하는 겁니다. 남쪽에서는 직접적으로 못 가도 남쪽의 도시와 북쪽의 도시와 그 다음에 재외동포가 삼각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일단은 북에 들어가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해외 동포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지금부터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 남북관계, 북미관계 모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말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갑자기 허둥지둥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 과실도 따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단지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 나아가 우리 개개인들도 내가 북한에 연고도 없는데 뭘, 근데 우리 뭐 내가 대구 출신이다, 전주 출신이다, 광주 출신이다. 그런데 이 광주 출신의 어떤 사업가, 동포들이 북에 가서 뭔가를 할 때 우리 고향과 연결한 사업을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이제 움직이는 새가 모이를 많이 찾는 것처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하늘에서 과일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바늘구멍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찾아보면 의외로 구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했고요.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또 통일의 담론 속에 대마도 반환, 한국회, 표기, 시간, 주권 등 역사 주제를 넣으셨습니다. 네네. 지금 일본의 그 총리가 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걸 널리 알려야 된다. 네네. 뭐 이런 말에 또 네. 논란이 있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혹시 민족주의적 감정론으로 비치진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민족주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정체성 복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독도와 대마도는 이거 경우가 아주 다릅니다. 독도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일본이 절대 집적될 수 없는 우리의 그 소중한 영토고요. 대마도는 적어도 메이지 유신, 1870년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우리가 더 영향력을 많이 미쳤고, 12세기 일본의 승려가 쓴 책에도 대마도는 조선 땅이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일 먼저 정벌을 할 영토를 대마도로 지목을 하고서 거기부터 이 침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대마도는 잃어버린 우리의 땅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무슨 대마도를 당장 우리의 어떤 영토로 얘기를 해서 뭐 분란을 일으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대마도, 독도의 대응 전략으로서 저는 대마도는 한국 땅이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그 일본은 지금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화가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독도만 건드리면 사람들이 전부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요, 미국 기자를 만났을 때 이 미국 기자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어떤 퍼포먼스 비슷한 거를 이제 야구장에서 봤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그 독도는 지금 일본이 갖고 있냐?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다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독도는 니네가 실효 지배하는데 왜 독도를 니네 땅이라고 그러냐?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니네가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깨더라고요. 우리가 왜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지?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독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분쟁 지역화하기 때문에 독도를 상대하지 말고 응대하지 말고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땅 대마도를 한국 땅이다. 그것을 분쟁 지역화하는 전략으로 일본과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떠들면 우리는 2배 이상 대마도를 떠들고요. 그런데 이게 또 근거가 있어요. 최근까지 아마 보수 쪽에 또 굉장히 그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2번을 얘기를 했고요. 정부 수립 후에 무려 재임 기간 중에 600번을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이 그 당시에 어떤 전략으로 나왔냐?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같이 맞대응을 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유엔의 문제가 돼서 우리가 정말 대마도가 어떤 이 조선 땅이고 한국 땅이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절대 응대하지 말자, 대응하지 말자.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왔거든요. 그걸 바로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독도도 바로 이런 일본의 그 총리가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 독도는 독도로 얘기하지 말고 대마도의 날 이미 우리 마산 창원 조례 선포가 돼 있습니다. 6월 19일이 대마도의 날이거든요. 근데 대마도에 관심이 없어요. 뭐 독도는 우리 땅에 대마도는 우리 땅이 대마도 일본 땅이라고 얘기한 건 사실 굉장히 착각입니다. 그 노래도 잘못된 거고요. 대마도는 잃어버린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대응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 복원의 문제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회 표기도 뭐 가끔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본어로. 예. 한국회 문제도요. 여러분 혹시 그 동해 표기를 이제 우리가 할 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가 동해로 하면 좋은데, 근데 일본 입장에서 서해 아니냐? 그게 좀 설득력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원래 동해라는 거는 우리 옆에 동쪽에 있어서 동해가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 한 머리 땅하고 그다음에 이 일본 열도 거기에 있는 바다가 전체적으로 노던 시였습니다. 노스 이스턴 시. 그러니까 동해가 그쪽이 원래 동해에 있는 그 일본 열도가 동해에 떠 있는 섬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동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입장에서 서해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이 동해가 한국해라는 그런 고지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해로 나가야지 그나마 일본해랑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이 동해라는 전략으로 가지 말고 좀 더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한국해라는 것으로 가야 된다. 예, Sea of Korea, 코리안 씨 이것도 분명히 우리 역사 속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주권은 또 뭡니까? 아, 예. 시간 주권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원래 대한제국 시절에는요. 예. 우리가 지금 동경 135도 기준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127.5도입니다. 일본하고 30분 차이가 나요, 정확히. 예. 근데 대한제국 시절에는 우리가 30분 일본보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그 강제 합병이 되면서 일본이 일본 시간으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도 잘한 면이 있네요.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원래 30분 늦었으니까. 그랬는데 1961년 이제 5.16 쿠데타 이후에 이 박정희 정권이 또 이걸 일본 시간하고 같이 맞춰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그거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국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주일미군, 주한미군의 같은 작전을 하기에 시간이 다르면 불편하다. 이 작전을 위해서라도 통일이 돼야 된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어떤 미군의 얘기를 떠나서도 우리의 그 민족적인 자존심이 원래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 그런데 나라들이 다 이렇게 1시간 단위로 바뀌는데 30분이 나오면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그런데요. 우리는 불편할 게 사실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30분이 아니라 45분, 15분 단위로 바꾸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도가 그렇고요. 네팔이 그렇습니다. 제가 네팔의 사례를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네팔이 인도랑 같은 시간대였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15분을 더 늦췄어요. 그래서 15분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멀쩡한 시간을 그러니까 12시면은 옛날에 우리가 점심밥을 12시 반에 먹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확한 배꼽시계예요. 실제로는 그게 우리한테 12시거든요. 지금 12시에 먹는 건 11시 반에 먹는 겁니다. 일본 시간 맞춰서.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중요한 그래서 지적이시네. 이 시간 주권을 언젠가는 우리 통일 코리아가 될 때는 이 시간 주권 문제도 해야 되겠다. 예. 그 아까 이야기를 쭉 듣는 중에 한머리 땅? 네. 한머리 땅. 이게 뭐죠? 예, 오늘 굉장히 새로운 용어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궁금해 합니다. 저는 한머리 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한반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한반도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북에서도 조선반도, 이건 북도 제가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반도라는 말은요. 원래 영어 페닌슐라를 일본이 번역한 한자어입니다. 예. 근데 반도의 한자가 절반 반자의 섬도예요. 근데 반도가 왜 반쪽짜리 섬일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일본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반쪽짜리 섬 하나의 섬만도 못한 이런 것처럼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 반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페닌슐라라는 그 영어의 어원이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페니는 거의라는 뜻이고 인슐라가 그 섬이란 뜻인데 거의 섬이나 다름없다.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거의 섬이고 이 뜻은 육지와 섬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의 섬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뜻에서 반쪽짜리 섬이라고 이제 반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머리 땅이라는 것이 또 내가 창조를 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페닌슐라의 동의어가요. 그 헤드랜드라고 있습니다. 헤드랜드는 머리와 땅의 이 뜻이죠. 거기에다 한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한이기도 하고 크다라는 뜻, 고어죠. 한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한머리 땅은 사실 남북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고 이런 배경을 아신다면은 절대 우리 이 반도라는 말을 이제 쓰지 마시고 한머리 땅, 한머리 이런 우리 중심이 되는 그런 뜻으로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시작할 때 통일이 청년 세대는 부담이라는 인식도 있다. 네. 자, 청년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네, 청년들이 그 통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진짜 과거의 언어로 문제로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과거는 이제 분단이 됐고 이건 언젠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젊은이들한테 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는 미래의 언어로 이 통일을 인식하도록 해서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과 북의 동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사실 이게 당장 통일이 될 수도 없잖아요. 남북이 교류만 하더라도 서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젊은이들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회의 창이 열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남북 교류 통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젊은이들한테 젊은 친구들 상대로 이 방북 강연회, 북바르알게 강연회를 예전에도 몇 번 했는데 이 친구들한테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우리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이 기회가 생기는데 더군다나 또 청년들을 자극하는 또 좋은 주제가 뭐냐면 거기도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남녀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있어요. 청춘 지도가 2배로 확장되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금단의 어떤 지역으로 생각했던 그 지역에도 우리와 같은 그 젊은 청춘 남녀들이 있다. 그 청춘 남녀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사귈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이런 미래가 열린다면 우리가 이 헬지옥, 헬조선 이런 것들은 뭐 진짜 일거에 사라질 수도 있는 이건 가만히 있어도 너희들이 이 통일과 남북 교류를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 책 젊은이들의 언어로 좀 들려주고 싶어갖고 젊은이들이 오늘날 정말 힘들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그 아프다는 것은 청춘의 어떤 특권이라고 차라리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진짜 용기 있게 받아들여서 더 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계속 주눅 들고 수동적으로 가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나아가자 이제 이런 얘기로 좀 뭐 설득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영국의 유수한 연구소에서 이전에 남북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2050년도에 세계 2위가 된다. 네.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예. 예. 충분히 저는 근거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시다시피 뭐 북에는 우리가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 히토리와도 같은 그 엄청난 그 지하 광산들 자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제가 그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이렇게 들어보면요 절대 그 중국에 넘기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미래의 민족의 통일 자산이다. 절대 우리 중국 애들한테 안 줍니다. 우리 남과 북이 같이 이걸 써야 될 공동의 미래 자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진짜 지금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남북 관계만 개선하고 통일이란 말은 그쪽에서 뭐 일단 지른다고 하니까 안 하더라도 교류를 하고 뭐 AI 어떤 그 데이터 문제를 위해서라도 좀 핑계를 대서 조금씩 우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건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갖고 이걸 조금씩 이제 신뢰를 쌓고 그래서 언젠가는 진짜 뭐 제2개성공단, 제3개성공단 이런 계획들이 원래 다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현실화되도록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역사 속을 지나가는 우리 신을 꼭 잡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반부에는 해리 소로의 월든, 법정선이 무소유 등을 AI 시대 해법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예. 기계 문명 시대에 이런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제가 사실 그 헨리 소로우라는 미국의 그 위대한 사상가죠. 그리고 이 헨리 소로우를 가장 존경했던 또 한 분이 바로 법정 스님이거든요. 법정 스님이 그래서 헨리 소로우가 그 2년간 살았던 그 월든이라는 호수에 2번이나 찾아간 적도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헨리 소로우의 그 어떤 환생이 법정 스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AI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의 그 윤리적인 그런 기반이 또 중요하다. 그리고 AI 속도 어떤 정보 이런 것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좀 천천히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그 위대한 사상가의 어떤 그 헨리 소로우의 간소하게 살라,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AI 그 윤리에 또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좀 철학적으로 우리가 좀 성찰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직접 그 7번을 방문했던 그 헨리 서로우의 월든과 그 법정 스님의 이야기를 거기서 다룬 내용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점차 도사가 돼 가시는 것 같아요. 통일도사. 아, 예. 뉴욕 특파원 출신이자 또 제2동부 언론협회도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내부에 있잖아요. 우리는 밖에서 봤을 때 우리 민족의 저력이자 그리고 지금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때 미국에서 이제 20년 넘게 또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저의 정체성을 항상 이렇게 되묻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그 이민자의 나라지만 사실 원주민의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주민의 정서랑 역사가 우리 민족의 정서 역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도 사실은 트럼프의 위대한 어떤 마지막 시나리오보다 더 대단한 아이디어를 원주민과 우리 남과 북 한민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우리 민족이 그 저력이 정말 어떤 강인한 생명력, 그다음 문화적 역동성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밖에 계신 분들도 분단이라는 틀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 비슷한 것도 하고요.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지금 우리의 이 남쪽에 사는 분들보다 훨씬 과거로 이게 고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것도 이제 분단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구나.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저는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그 K-팝 한류를 시작해서 K-팝이 이제 지금 전 지구촌을 흔들고 있잖아요. 이 아카데미상에서도 이제 2개 부문을 휩쓸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스스로 이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 문화에 이제 심취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게 하나의 이제 지금 우리 어떤 민족 자산이 밖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이제 현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흩어진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이제 결실을 봐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폴리뉴스 그 독자들 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책이 던지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마디로 이제 통일을 낡은 구호로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기술과 인간의 조화라는 이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AI를 제가 어떤 점에 그 방점을 찍는지 아실 거예요. 기술과 인간의 조화라는 그 새로운 브랜딩으로 이 통일을 어떤 현재의 과제로 만들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여의도 정치인들이 정말 이 책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책이라서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화두를 제가 정말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정치인들이 우선 이거부터 읽고서 어떤 정치 문법을 좀 더 새롭게 전환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고요. 이제 벌써 분단 80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이 책 앞머리에도 썼지만은 한 세대가 30년이면 30년 그 갈라 떨어져 있으면은 애틋하고 60년을 떨어져 있으면 이 문화도 음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세대인 90년을 떨어지면 완전히 남남이 돼 버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분단이 된 지 90년이 다가옵니다. 이제 4년 2035년 이게 이제 90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한 9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원래 게르만 민족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아무도 통일해야 된다고 얘기도 안 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남남이 됐어요. 네. 우리 남과 북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하면 세계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저력을 가진 한민족이 정말 이제는 그 통일을 좀 미래의 언어로 좀 새롭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들한테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우리 정치인들께서 현실 정치인들께서 좀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의 그 분단은 우리의 그 이해관계나 이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제국주의 말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국제적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단의 회복이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걸 보자면 우리 민족의 정상화다. 이 부분은. 이래 보는데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30년, 60년, 지금 80년, 4년 뒤면 90년.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완전히 남남이 돼버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되는 거는 통일되는 거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미국 아무도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는 건 원치 않는다. 왜? 엄청난 강대국이 지금 탄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들 이해관계에서는 전부 다 그 부분이 다 싫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게는 우리 남북한이 지금 적대적 두 국가라 해서 네.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이게 지금 환장할 노릇인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우리 로 대표님께서 마지막 본인의 어떤 인생의 이 성부를 갖다가 우리 통일 운동에 바치시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여의도에서 나라 걱정에다가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이게 국민이 대표해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제가 이제 그분들과 함께 상생과 통일 포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선물해 주고 싶네요. 이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우리 오늘 인터뷰도 널리 알리면서 정말 론 대표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 인터뷰가 많은 분들한테 공감과 공론의 장으로 이끌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